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의 총성.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마다 되풀이되는 광복절 경축식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나란히 앉아 식장은 국립국악단의 음악과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 23분 축사 도중 누군가 단상을 향해 돌진하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청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여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 총알 한 발이 단상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총탄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제1교포 2세 문세광으로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잠입한 인물이었습니다. 당국은 그 배후에 조총련과 북한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립극장을 뒤흔든 총성은 국민들에게 여러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총알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문세광은 정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을까? 왜 경호는 그토록 허술하게 뚫렸는가? 그리고 마지막 총탄은 정말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맞았을까? 총성은 멎었지만 의혹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정권의 위기와 민심 동요, 그리고 직전의 김대중 납치 사건과의 연결성까지 정치와 음모가 뒤엉킨 거대한 실타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음모론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그 총탄이 앗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영부인 유경수. 그녀는 단지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고 그녀는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유경수 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옥천의 대지주 딸, 조용한 책임의 삶.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 교동의 대지주 육종관의 집안에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경수. 훗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육씨 가문은 명실상부한 옥천 제일의 부호였습니다. 넓이 8, 영평에 방이 99칸에 이르는 대저택은 당대복이 드물었던 전화기와 자동차까지 갖추고 있어 대지주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집은 동시에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은 본처 외에 5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어 집안은 늘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경수는 본처의 딸로서 정실의 지위를 가졌지만 그 지위는 항상 감정적 긴장과 미묘한 시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유학 시절 부모가 보내준 식자재와 용돈이 중간에서 가로막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견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인내심과 자기 절제는 훗날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질이 되었습니다. 1938년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부의 배화고등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이 학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여성교육기관으로 교양과 신앙, 책임감,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유경수는 여성으로서의 자립과 내면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육종관은 여자애가 공부하면 건방져진다며 그녀의 대학 진학 꿈을 좌절시켜 유경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며칠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의 재정과 격리 업무를 맡아 이후 옥천공립여자학교에서 가사과목 교사로 1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교양 있고 단정한 태도는 주목받아 사람들은 그녀를 교동작은 아씨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지 출신을 넘어 화려한 배경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는 그녀의 조용한 품격을 의미했습니다. 군인의 아내가 되다. 1950년 리오 25 전쟁의 혼돈 속에서 유경수는 지인의 소개로 육군 소령 박정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때 일본 육사를 다녀온 이력 때문에 오랜 시간 외면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짧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깊은 이해가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인연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과는 가문과 격이 맞지 않고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라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육종과는 끝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박정희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수는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박정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싸들고 박정희의 임지였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유복했던 옥천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공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군인의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국민의 어머니, 조용한 영부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에서 정치로 방향을 틀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했고 유경수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유경수는 대한민국의 제5대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그녀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공간에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고급 외투와 치장을 자제하고 주로 한복이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대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립스틱조차 자제하며 직원들에게 간소하고 절제 있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남겼습니다. 청와대에는 매일같이 국민들이 보낸 수많은 민원이 도착했는데 그녀는 그 엽서와 편지들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검토하며 처리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염병 환자시설, 나환자촌,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에서 외면받는 곳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당시 차가운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환자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1971년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인 유경재단을 설립하며 국민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책 개입이나 내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퍼스트레이디는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다리여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호사스럽게 만들지 않아 남편인 박정희에게도 늘 절제와 검소를 당부했습니다. 1973년 미국 공식 방문에서는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팬 닉슨 여사를 만나 한국 여성의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진중하게 풀어내 해외 언론으로부터 조용한 영향력, 가장 한국적인 영부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삶은 단지 대통령의 아내라는 틀에 머물지 않고 한 여성이자 어머니 그리고 한 나라를 품었던 시민으로서의 강한 사명감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청와대에 있는 한 청와대는 차가운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닿는 곳이었다라고. 유경수 여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용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영부인이라 부르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국가적 임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 있든 국민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삶은 단 한 발의 총탄으로 마감됩니다. 한 발의 총성. 끝나지 않은 의혹.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20분경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가 시작되어 그 단상 아래에 짙은 안경을 쓴 한 사내가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세광. 그는 어떻게 삼엄한 경호를 뚫고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축사가 절반쯤 지나던 순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문세광은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지만 그 총알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하는 사이 적어도 4발의 총성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발이 유경수 여사의 머리 왼편 귀와 측두부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5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날 청와대는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참모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국가의 제1부인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피격당한 사건의 상징성은 너무나 컸습니다.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단 54일 만에 재판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식 수사 결과는 북한 공작권에 의한 암살 시도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통탄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는가? 문세광은 단독 범인이었는가? 경호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실수였는가? 마지막 총성이 문세광이 제압된 후에 울렸다는 진술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에게 명중된 탄환이 문세광이 쏜 것과 각도와 궤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음모론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자는 총탄이 애초에 유경수를 제거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박정희 정권 내에서 유일하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존재여 과도한 통제를 우려했으며 심지어 최태민과의 접촉을 경계하며 박근혜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권 내부의 누군가는 그녀의 영향력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은 당대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가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 정권이 더 거칠어져 민심과의 완충지대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경수의 죽음은 박정희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박정희는 외로워졌고 긴급조치와 유신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 변해가 그 끝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이미 1974년의 총성 속에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슬픔, 시대의 상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국가적 사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국장을 넘는 국민적 애도로 치러졌고 서울 시내에는 흑백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그녀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생전에 도움을 주었던 한센병 환자, 장애인, 미혼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청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챙기던 민원 엽서는 더 이상 익히지 않아 현장 방문은 뜸해졌으며 복지 행정은 서서히 행정 절차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국민들도 청와대가 멀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점차 냉랭한 거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박정희 정권의 후반기를 가르는 전환점이었고 그 전과 후로 나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국립극장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총탄은 시대를 찔렀고 한국가의 권력 균형과 정서적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유경수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시대의 피해자이자 박정희 정권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로 다양하게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해 죽음은 강렬했으며 그 여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 그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의 역사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